모두가 그가 외롭고 나쁜 놈이 아닌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트레인 쿤은 그를 다른 세계로 보내 영웅이 되고 아름다운 소녀들의 하렘을 만듭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는 나중에 크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여자는 먼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상심한 패자가 되었고 체육관에 가는 대신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트레인 쿤은 세상에서 모욕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쿤을 공격하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눈을 뜨자 그는 료라는 가난한 고아의 몸으로 다른 세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생을 단순한 꿈으로 기억한다. 갑자기 그의 집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깡패들이 자루를 들고 왈츠를 추며 들어옵니다. 열병으로 죽을 것 같은 료가 아직 살아있다고 조롱한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지만 료에게 몇 달 동안 빨지 않은 소금보다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씻으라고 말한다. 료는 자신이 서열의 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세수를 하던 중 과거와 현재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 그는 이 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살해당했고 그 이후로 그는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소녀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 근처에 보라색 머리를 가진 소녀를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료는 그런 것을 본 것을 부인하고 은발의 소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자신을 셀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동료들과는 달리 그녀는 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에게 빈민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본다. 그는 빈민가에서 그런 화려한 옷을 입으면 포장되어 앱스타인 섬으로 배송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리어는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보라색 머리 소녀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법 레이더 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료가 상당한 양의 마력을 흐르고 있다는 것뿐인데 이는 천한 소년에게는 매우 이상한 일이다. 그녀는 다른 에너지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고 더 많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 빈민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돈주머니와 함께 정보를 알려준 라이오에게 감사합니다. 료는 그 양에 놀라 재빠르게 파우치를 목에 걸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가 들어섰을 때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그를 공격하지만 운 좋게도 그 돈은 말 그대로 라이오의 생명을 구합니다. 라이오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제작자를 만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면을 쓴 암살자는 그를 태워 보낼 것입니다. 료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나지만 남자가 다시 그를 공격하기도 전에 천상의 여인이 나타나 그에게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녀가 그에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부여하고 사라지자 암살자는 다시 료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는 전생에서 배운 무술과 마법을 융합하여 공격자를 반격합니다. 공격자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강화하지만 라이오는 그를 피하고 얼굴을 걷어차고 팔이 부러집니다. 이에 암살자의 자존심이 상한 그는 료에게 필사적으로 돌진하지만 소년에게 다시 겸손해진다. 라이오는 그 남자를 쓰러뜨린 후 그 남자들이 이전에 가져온 자루에서 어떤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나쁜 예감을 가지고 있고 열어보니 보라색 머리의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하며 료에게 자신을 아버지에게 데려가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주변의 죽은 남자들을 보고 즉시 기절하고 료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만 실리어와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알게 됩니다. 한 소녀는 료가 실제로 그녀의 여동생을 납치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며 료의 뺨을 때렸습니다. 료는 자신이 소녀를 구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이 덤보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여자 바네사가 개입하여 료에게 그와 함께 있는 소녀가 공주이기 때문에 궁전으로 와야 한다고 말하며 공주가 깨어나 증언할 때까지 료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잘 대접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대신 그는 멍청한 기사에게 넘겨지고 기사는 료를 고문하여 자신이 공주 납치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료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이 작은 성기 에너지 모욕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공주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때린다. 반면 공주는 곧 정신을 차리고 바네사와 셀리아에게 료가 실제로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한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꺼내고 그가 리틀딕 에너지 선장에게 무의미한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주의 생명을 구했으니 즉시 소년을 내려놓으라고 멍청이에게 말하고 료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의식을 잃습니다. 그는 다음 날 실리어를 옆에 두고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그에게 사과하고 왕은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기 때문에 그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료는 감옥에서 받은 대우에 대해 왕족을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셀리아에게 왕 앞에 나아갈 매너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우아하게 왕실에 들어갑니다. 왕은 료가 딸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 보상으로 거리의 불황자임에도 불구하고 왕립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실리언은 12살임에도 불구하고 토니의 스타억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학원의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교실로 안내합니다. 라이오는 그가 읽고 쓰는 법조차 모른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 나중에 개인 수업을 위해 그녀의 방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학급에서 라이오는 불쾌한 귀족 녀석들이 그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빈민가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왕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너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괴롭힘에 직면합니다. 나중에 라이오는 내 방보다 더 혼란스러운 실리어의 방으로 가서 그들이 개인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이오는 문자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자마자 재빠르게 수학 실력을 뽐내며 실리어를 놀라게 합니다. 글도 읽지 못하는 료에게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됐는지 묻고 료는 대학생 시절의 전생을 생각하지만 엄마가 가르쳐줬다고 한다. 실리어는 더 이상 민감한 주제를 추구하지 않고 라이오가 알파벳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림책과 크레용을 요청하기 전에 차를 마십니다. 그 후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들어가고 엄격한 강사는 료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숙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공격해달라고 부탁하고 료는 즉시 전생에서 배운 일본 검술 자세를 취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태도에 모두가 깜짝 놀라며 그를 비웃는다. 그러나 료는 전생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장래의 훌륭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교관에게 감동을 받지만 료는 기사 자귀에는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다. 라이오는 강사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료는 곧 있을 중간고사를 잘 치르고 싶어서 공부로 바쁘다. 시험을 치르고 교실을 떠난 그는 모두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문득 전생에 짝사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료는 그 기억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자신이 하루가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하려고 노력함으로 가슴 아픈 일에 속상해해서는 안 된다.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료가 자신이 구한 공주의 누나인 크리스티나 공주와 함께 1위를 차지해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 모두가 의심과 불신을 속으로만 품고 있는 동안 알폰스라는 질투심 많은 놈은 료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하지만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친구는 료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보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고 실리어도 그곳에 와서 라이오가 그의 노력으로 인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중에 셀리아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축하하지만 그가 그들보다 낫다는 이유로 고위 귀족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힐 것을 걱정합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지만 그녀를 지지해줄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오는 자신이 그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실리어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료는 학원에 입학한 지 5년이 지나 이제 막 사춘기를 맞이했다. 어느 날 검술교관이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위해 몇 명의 학생을 데려왔고 료는 선택된 3사람 중 하나입니다. 질투심 많은 암캐 알폰스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강사는 의견을 물은 그에게 묻는다. 싸움의 날이 다가오고 라이오는 자신이 저지른 적이 없는 범죄로 그를 고문한 멍청이인 차얼즈와 짝을 이룹니다. 그 사건으로 강등된 그는 료를 탓하고 이를 복수의 기회로 보고 전력을 다해 료와 싸운다. 그러나 료는 침착하게 공격을 막고 기회를 포착한 재빠른 공격으로 찰스를 무장해제시킨다. 차얼즈는 군중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에 깜짝 놀라며 재대결을 위해 싸움을 심판하고 있는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사답게 행동하고 자신의 패배를 제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결국 찰스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학생들은 자신의 기술을 실제로 평가하기 위해 숲으로 이동합니다. 최단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하려면 험난한 지형과 약한 레벨의 몬스터가 있는 숲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이오는 엘판스와 그의 동료, 공주와 일부 상급생이 포함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알폰스는 부대장이며 그의 하인은 그의 가족을 섬기는 기사들로부터 숲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 엘판스는 반나절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모두가 그에게 동의했습니다. 그는 마법도 쓸 수 없는 패자에게는 최고의 직업이라며 모두의 가방을 들어주는 일을 료에게 맡긴다. 료는 말다툼 없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를 구해준 플로라 공주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녀는 도와주려고 애쓰지만 료는 괜찮다고 말한다. 일행이 숲을 지나갈 때 한 무리의 고블린들이 나타나지만 알폰스와 그의 부하들은 빠르게 그들을 물리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며 료가 과거 플로라 납치의 주모자였던 강력한 적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한 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패자라고 생각한다. 일행은 숲을 통과하고 결국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고 알폰스는 모두 앞에서 당황한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지만 갑자기 공주 바로 옆에 창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있을 리가 없는 오크들을 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오크들이 창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그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동안 알폰스의 하수인 스튜어트는 부상을 입고 개자식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플로러와 부딪혀 그녀를 절벽에서 떨어뜨렸지만 운 좋게도 라이오가 제 시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절벽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붙잡고 바람 마법의 도움으로 그녀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던지고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위에 학생들이 오크를 상대하는 동안 료는 아래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남들처럼 마법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세계에 온 첫날 만난 영묘한 소녀 덕분에 본능적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자신이 추락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너무 의심스럽지 않을까 궁금해하며 다시 올라갑니다. 그는 알폰스와 스튜어트가 플로라의 추락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듣고 덤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플로러는 논쟁을 시도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라이오가 그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가기로 결정하고 플로러는 라이오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거대 미노타우로스가 나타나 그들에게 달려든다. 마술사와 검사들이 공격을 시도하지만 너무 강해서 그들의 공격에도 피해를 입을 수 없다. 미노타우로스는 자신을 공격한 검객 몇 명을 쓰러뜨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알폰스는 꼬리를 돌려 달려가고 모두가 그를 따라간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플로라는 부상당한 선배에게 달려가 그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노타우로스가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운 좋게도 료는 다시 한번 일어나 그녀를 구하기 위해 괴물의 팔을 베었습니다. 그는 괴물과 전투를 벌이면서 도망치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 괴물은 압도적인 힘과 속도로 그에게 꽤 어울리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료는 그 공격을 하나하나 피하고 막아내고 틈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몬스터의 머리를 베어버린다. 그때 나머지 반 친구들이 플로라를 찾으러 오고 료는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한다. 미노타우로스를 보낸 수수께끼의 남자는 그의 실력에 감탄하고 그를 지켜보기로 결심한다. 파티 전체를 구한 후에도 그는 고귀한 놈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플로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자신이 비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알고 학원 생활을 버리고 부모님의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는 왕국의 유일한 친구인 셀리아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다. 그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를 걱정했지만 료에게서 진실을 알게 되자 겁에 질린다. 그녀는 윤씨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합니다. 료는 가짜 이름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언젠가 그녀를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다. 료는 3일 동안 숲속을 달려 어느 마을에 도착하는데 아직까지 숲의 포스터를 받지 못한 마을이다. 그는 이곳을 여행할 때 필요한 물품을 비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편집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장을 탐험하다가 길거리에서 파스타를 파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주지사가 이 세계에서 국수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일본식 고기 만두가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료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환생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상인 길드에 다니고 론이라는 파란 머리 소녀가 그를 반긴다. 그녀는 후드와 칼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카운터에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료의 검은 머리카락을 보고 놀란다. 그런 다음 라이오는 여행을 위해 많은 식량을 구입하는 슈퍼마켓으로 그를 안내합니다. 주로 스파게티는 저장하고 준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록은 나중에 그에게 차를 주면서 그가 세련된 신사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료는 그녀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전생의 이름이었던 하루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셀리아를 대신하여 편지를 보내도록 가게를 얻습니다. 도시를 떠난 그는 다시 숲속을 여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한다. 료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오지만 알고 보니 소녀는 그에게 독다트를 쏘는 암살자였다. 료는 다트가 머리에 닿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지만 독이 몸 전체로 퍼져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수녀는 일어나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언하지만 료는 마법을 사용해 독을 제거한다.
이에 수녀는 당황해 칼을 들고 공격하지만 수녀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가뿐히 피하고 반격한다. 소녀는 재빠르게 나뭇가지에 올라가 마법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미 충분히 빠른 료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달려가 그녀를 압박합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유인하고 그녀를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고정했고 소녀는 갑자기 울면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진정시킬 다른 방법이 없는 료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잠들게 한 다음 모든 무기를 제거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에 노예 목걸이가 달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녀가 다른 사람의 더러운 일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무효화 마법을 사용하여 목걸이를 풀고 소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자신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하루와 같은 버스에 타고 기차에 탔던 소녀였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눈을 뜬 그녀는 라티파라는 이름의 수녀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사용하여 그녀를 고문하는 불쌍한 멍청이 스튜어트의 노예였습니다. 러티퍼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라이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거된 노예 목걸이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명령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스튜어트의 아버지가 료를 죽이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그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직도 그를 죽일 생각이 있는지 묻고 라티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라이오는 그녀를 믿고 속박에서 풀어주며 이제 그녀가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왕국에서는 수인이나 멍청한 인간들이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소녀에게 동쪽으로 가면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공교롭게도 그도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라티파도 그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며 그녀를 낙담시키려 하고 라티파는 그녀를 믿을 수 있도록 노예 목걸이를 꺼내 그녀에게 입혀달라고 부탁한다. 료는 깜짝 놀라 소녀에게 바보냐고 묻고 소녀는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는다. 료는 그녀를 자신의 조수로 받아들이고 함께 여행을 시작한다. 밤이 되자 료는 산에 캠프를 차리고 스파게티를 요리하기로 결심하고 놀랍게도 라티파는 그것을 발견하고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제 료는 노예가 파스타를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하고 라티파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파스타 대신 스파게티라고 불렀다. 그날 밤 라티파가 잠결에 울기 시작하며 도쿄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의 의심은 확인되었습니다. 료는 자신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돌보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아침 라티파는 자신이 어젯밤에 료에게 복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지만 그와 하루의 유사점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다양한 지형을 여행하다가 거대한 나무가 중앙에 있는 숲에 도착한다. 하지만 료만이 나무를 볼 수 있고 라티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나무가 어떤 마법으로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숲으로 향하던 중 라티파는 알 수 없는 냄새를 맡게 되었고 료는 오늘 밤 일찍 캠핑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중에 라티파를 위로하려던 중 갑자기 모닥불이 꺼지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밖으로 나간 료는 거대한 늑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늑대는 밝게 빛나고 료는 그 빛에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고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는 4명의 아인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료는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대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시력을 치료하고 공격을 방어하는 동안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룹의 리더는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두 소녀는 텐트 안에서 라티파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료가 자신의 마법으로 그녀를 납치하고 잠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두를 화나게 한다. 날개 달린 소녀는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며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료는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료는 소녀를 구한 뒤 유괴범으로 몰릴 때마다 5센트를 받았다면 2센트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많이 발생했지만 2번 발생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하던 그는 갑자기 소녀 중 한 명이 사용한 마법 주문에 발이 끼이는 것을 발견하고 마법 폭발에 쓰러집니다. 꿈속에서 료는 생기 넘치는 푸른 바다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천상의 여인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오직 료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곧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사라지고 료는 전생에서 짝사랑했던 모습을 본다. 그는 2명의 아인 소녀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침대에 묶인 채 잠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라티파는 문으로 달려들어 그에게 뛰어올랐다. 그녀는 깨어났을 때, 그를 찾지 못했을 때 두려워 울면서 그를 꼭 껴안는다. 그녀는 족쇄에 묶인 그를 보고 갑자기 걱정이 되고 그때 어제의 소녀들이 장로와 함께 방으로 찾아온다. 노부인은 상황을 한눈에 알아채고 소녀들이 료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사과한다. 소녀들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료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노부인은 그에게 내일 모든 장로들이 모여 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이며 그는 오늘 밤 이 방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그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명령한 다음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 떠날 동안 그에게 잘 쉬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날 그는 노부인에 의해 다른 두 장로를 만나러 데려갑니다. 그들은 거대한 나무 주위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나무는 멀리 있는 거대한 나무에 비해 여전히 창백합니다. 라이오는 여자에게 그것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이 세계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료에게 정령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는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높은 수준의 환영 마법이 걸려있다고 말해주고 료는 자신이 사용하는 독특한 마법 방식이 실제로 정령술이라고 불리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늙은 엘프와 드워프를 만나는 회의실에 도착합니다. 새 원로들은 고개를 숙여 정식으로 사과했고 료는 단지 오해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장로들은 그에게 실수에 대해 보답하고 라티파도 풀어주고 싶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이오는 단지 러티퍼를 그들의 보살핌 아래에 두기를 원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한동안 마을에 머물 것을 요청합니다. 장로들은 기꺼이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라이오는 그들에게 영혼 예술과 아인류에 대한 상식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기꺼이 동의합니다. 바로 그때 방에 녹색 머리의 영혼이 나타나고 장로들은 재빨리 그녀에게 절을 합니다. 그들은 료에게 이 녹색 엄마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여신처럼 숭배하는 세계수의 정령 드리아스라고 알려줍니다. 드라이어스는 라이오의 내면에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라이오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녀는 어떤 정령과 계약을 맺었는지 묻고 료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드리아스는 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그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얼굴을 맞잡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인간 모양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놀랐습니다. 모두들 놀라고 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묻습니다. 드라이어스는 최고 및 차상급 영혼만이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 자신은 2급 정령이지만 신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료의 안에 잠들어 있는 정령이 수세기 전 마족과의 전쟁 이후 사라진 6명의 궁극 정령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료는 그게 문제냐고 묻고 드리아스는 그 수준의 정령과 계약을 맺고 잃은 것은 마법을 쓰는 능력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령을 숭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새 장로들은 료에게 앞으로는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특별히 대우해주겠다고 말한다. 라이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러티퍼가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의 호화로운 새 집으로 갑니다. 그를 공격한 소녀들도 거기 있는데 그들은 그와 함께 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겠다고 말한다. 라이오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노부인이 그곳에 도착하여 소녀들이 인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므로 집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녀는 라티파에게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료는 그 소녀들이 그와 함께 머물도록 하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료가 새로운 신병과 함께 무시무시한 와이번의 동굴에 들어간 후 신비한 남자가 미노타우로스를 보냈습니다. 그는 와이번의 알을 훔쳐서 신병에게 알을 사용하여 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진짜 동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편 료와 라티파는 드리아스에게 입맞춤을 축복하고 정식으로 마을 식구로 맞이하기 위해 찾아간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파티가 시작됩니다. 소녀들은 료에게 술에 취해 바지 안으로 밀어 넣으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소녀들은 술을 더 마시러 떠나고 노부인이 그곳으로 온다. 라티파가 이제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료는 라티파에게 내일 마을을 떠난다는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노부인은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동안 그는 라티파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묻고 러티퍼는 단언합니다. 그 후 료는 자신이 곧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라티파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라이오는 앞으로의 길이 매우 위험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라티파는 울면서 도망가고 료는 혼자 남게 된다. 동시에 드리아스는 와이번 몇 마리가 나무 주위에 설치된 장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즉시 와이번 알을 가지고 신병을 찾는 소녀들과 함께 소란의 원인을 찾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수수께끼의 남자는 와이번 동굴 안에 알을 모두 훔쳐 하나만 찾으러 나갑니다. 소녀들은 그 남자와 마주하며 그가 누구인지 자기들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도 거대한 알이 궁금하지만 대답은커녕 그리폰을 잡고 주인이 알려준 방향, 즉 마을 방향으로 날아간다. 소녀들은 그를 공격하지만 그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 대신 와이번 무리가 그곳에 도착하여 분쟁에 가담합니다. 소녀들은 흩어져서 와이번이 마을을 해치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지만 마스터마인드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자 마법 유물을 사용하여 신병을 처리합니다. 그는 크레인에서 떨어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가는 러티퍼 근처 땅에 충돌합니다. 그녀는 죽은 시체와 금이 간 알과 위독한 상태로 누워있는 아기 와이번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검은 와이번이 그곳에 도착하고 라티파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동시에 류는 마을에 도착해 모두가 겁에 질려 은신처로 달려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곳에서 라티파를 찾지 못하고 난쟁이 장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갑자기 라이오는 러티퍼의 비명을 듣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아인 소녀 중 한 명이 라티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늑대 정령과 사자 정령을 소환하여 얼음과 불의 폭발로 와이번을 향해 돌진합니다. 충분히 약해졌다고 생각한 그녀는 망치로 공격하지만 와이번의 날개에 반사된다. 그녀는 러티퍼에게 바람이 마을에 닿도록 할 수 없어서 주위를 분산시키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티파의 길은 쓰러진 나무에 가로막혀 와이번의 불의 숨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행히 류는 시간에 맞춰 도착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와이번을 공격한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다음 블랙 와이번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맨손으로 그것을 두들겨 패었고 와이번은 그에게 불을 뿜기로 결정했습니다. 류는 바람 마법으로 1라운드를 취소하지만 와이번은 다시 불의 숨결을 충전한다. 이번에는 류가 입안에 불덩어리를 쏘고 입안에서 불덩이가 터지자 머리를 세게 때려 입을 다물게 한다. 이 콤보 공격으로 그는 단지 아이를 되찾기 위해 여기에 온 와이번을 죽이지만 물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 와이번들은 보이지 않게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마을의 평화가 돌아옵니다. 남은 정찰병과 무사들도 료와 합류해 마을로 돌아온다. 다음 날 라티파는 료가 자신을 두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그가 갈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는 료를 울며 안아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의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러티퍼는 그에게 그녀의 비밀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계에 환생했다고 말하지만 류는 그도 그녀와 똑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라이오는 다시 과거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일찍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러티퍼는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강해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곧 류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드워프 장로는 그에게 그가 물리친 와이번의 가죽으로 만든 검과 망토를 줍니다. 엘프들은 그에게 다양한 무약과 약을 주고 야수들은 그에게 음식과 음료를 줍니다. 류는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다며 엘프 장로가 마법의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특별한 팔찌를 그에게 줍니다. 라이오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내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2주가 넘는 여행 끝에 마침내 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던 야구모라는 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논밭을 지나가다가 모두가 그와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진 것을 본다. 그는 2명의 소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 마을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룰이라는 소녀는 할머니가 이 마을의 이장이라고 말하며 그를 데려가고 친구 세연은 류를 보고 일하던 논밭처럼 젖어든다. 곧 류는 노부인의 집에 도착한다. 노부인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고 용무를 묻는다. 라이오는 자신의 부모님이 수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으며 여기에 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부인은 부모님의 이름을 듣자 손녀들에게 당신의 대화를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루리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상황이 점점 재미있어진다고 불평하고 그 후 노파는 류에게 그의 부모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공격자에게 살해될 때까지 그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류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로 약속했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고향에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노부인은 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에 관해서는 그녀는 그들이 오래전에 그것을 치렀고 라이오의 부모 모두의 무덤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를 언덕에 있는 무덤으로 데려가 경의를 표한 후 료의 부모가 어떤 비밀스러운 이유로 마을을 떠나야 했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지금은 료에게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그가 마을에 머무르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좋은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료는 당황하지만 그 할머니가 자신의 할머니라는 생각에 그녀와 함께 있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사촌 루리의 아침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손님이 몇 명 오니까 스튜를 끓일 물이 더 필요하고 루리는 정령술을 사용하여 채운 용기에서 물을 꺼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료는 정령술도 쓸 수 있다는 말에 놀라고 뜨거운 물을 부어 솜씨를 뽐낸다. 나중에 사요와 그녀의 형신이 아침 식사에 합류한다. 신은 처음에는 료를 조금 경계하지만 자신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즉시 팔려간다. 그 후 노부인은 신에게 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사냥꾼에게 데려가라고 말한다. 신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현장에서 쓸모있겠느냐고 묻지만 노파는 료가 자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신은 료를 사냥에 데려가는데 료는 활과 화살의 솜씨를 뽐내는데 이는 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그를 향해 차갑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사냥이 끝난 후 료는 자신이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목욕탕을 직접 짓고 모두가 사용하게 한다. 이로 인해 루리와 사요는 기뻐하지만 신은 더욱 화를 낸다. 라이오는 계속해서 마을에 기여하고 있으며 몇 달 후 농작물이 수확되는 동안 그의 할머니는 농작물을 도시로 가져가 팔 수 있을 때 경비원 역할을 해줄 것인지 묻고 그 일을 수락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의 세 남자와 신 사이의 싸움으로 달려가는 것을 듣고 본다. 일행의 리더는 이웃마을 촌장의 아들로 루리와 사요를 타원형으로 대하는 모습에서 치안처럼 보인다. 신은 물러서라고 말하지만 그 멍청이는 여동생이 수학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계속 그를 조롱한다. 신 씨는 손을 내밀다가 막히고 질식한다. 그가 더 센 아빠라고 말하기도 전에 료의 할머니가 그곳에 와서 그 새끼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싸움을 중단하고 그의 부서진 마차를 수리하는 동안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중 한 곳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게스트 하우스를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동의하고 떠나지만 노부인은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경계하라고 말한다. 신은 사요의 안전이 걱정되니 오늘 밤 사요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그 남자는 료의 옆을 지나가다가 다른 이유는 없지만 그가 멍청하다는 이유로 그를 걷어차려고 한다. 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다리를 다쳐 넘어진다. 나중에 세무조사관이 마을에 와서 수확물을 확인하고 료는 그에게 주변을 안내합니다. 밤에 세 남자는 루리와 사요의 방에 들어가 그들을 괴롭히지만 료는 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해 마법석을 배치했기 때문에 빨리 도착하여 그를 막습니다. 루리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구유를 보자 어머니의 죽음이 떠오르고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주인공이 그를 공격하기 전에 두 친구를 모두 이겼습니다. 그는 세무조사관에게 저지당하기 전에 쉽게 그를 벽으로 던지고 펄프의 주먹을 쳤습니다. 그는 구타당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고쳐주고 도시에 사람을 보내 그를 체포하도록 군인들을 부르게 합니다. 루리와 사요는 료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의 행동에 불안해하고 자신도 몰랐던 분노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세무조사관이 그들을 수도에 있는 감옥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료의 할머니는 그에게 감사하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곧 료와 다른 사람들은 농산물을 수도로 전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납니다. 그들은 세무조사관과 함께 일정 거리를 여행한 후 이곳 왕국의 수도에 도달하기 위해 헤어집니다. 수도는 일본 사극에서 바로 튀어나온 곳이고 다른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는 동안 마을 사냥꾼은 료와 신을 데리고 도시를 탐험합니다. 그들은 라면을 먹고 쉬는 여동생을 구해준 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누나도 맛있는 라면을 먹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둘이 좀 싸워서 아직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라이오는 그 일을 맡고 세이오를 데리고 쇼핑을 하러 나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예쁜 머리핀을 사주고 가게 주인은 사요에게 그녀가 경쟁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곧 류에게 움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시장을 걷다가 대낮에 한 소녀를 납치하려는 깡패를 발견하고 그의 친구들은 그녀의 경비를 막습니다. 라이오는 폭력배를 쓰러뜨리고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소녀를 붙잡는 상황을 구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여자 사무라이는 주인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류는 그 소녀를 그녀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경비원 몇 명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경비원이 도착하기 전에 사요의 손을 잡고 도망칩니다. 나중에 그들은 세이오의 머리에 있는 새로운 머리핀을 보고
모두가 외모를 보여주는 숙소에 도착합니다. 라이오도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물건을 치우러 갑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관이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도착합니다. 료는 그들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 고키와 그의 아내는 한때 이 나라 왕실에 속한 어머니의 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라이오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며 그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고키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라이오에게 다음으로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전쟁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평범한 군인이었고 왕은 그를 보상하기 위해 그를 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료의 어머니인 공주를 지키는 일을 맡게 되었고 둘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이웃나라와의 전쟁은 끝났고 평화 협상을 위해 온 왕자는 즉시 료의 어머니에게 반했습니다. 그녀를 잡기 위해 그는 한밤중에 부하들을 보내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료의 아버지는 그 계획을 좌절시켰지만 왕자는 그의 조수 중 한 명이 죽자 화가 났습니다. 그는 공주와 결혼하고 그녀의 경호원이 살해되어야만 휴전이 성립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모두가 분노했고 왕은 자신의 딸을 그런 끔찍한 운명에서 구하기 위해 그녀가 애인과 함께 비밀리에 도시를 탈출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그들과 연락이 없었지만 노인은 료의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료가 그들의 왕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료에게 왕과 왕비를 만날 수 있도록 내일 궁궐로 오라고 부탁하고 료는 흔쾌히 승낙한다. 다음 날 그는 손자를 만나 매우 기뻐하는 왕과 왕비를 만나러 간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부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고 라이오는 그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노부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료에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묻습니다. 료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당했다고 말합니다. 노부부는 겁에 질려 누가 그랬는지 묻는다. 료는 모험가 시절부터 아버지의 파트너였던 루시우스라는 남자였다고 말한다.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료의 어머니는 그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료를 찾아온 루시우스. 그는 그를 발로 차고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독약을 먹였습니다. 그녀는 료를 구하려 했으나 루시우스가 그녀를 제압하고 죽였다. 그것이 료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었고 깨어났을 때 그는 빈민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왕과 왕비에게 빈민가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감정이입한 다음 료에게 자신들을 싫어하는지 물어봅니다. 료는 어머니가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누군가에 대해 증오심이 있다면 그것은 루시우스에 대한 것이며 언젠가는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왕은 간디의 패임이 밝혀지고 복수는 그를 어두운 면으로 이끌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료는 엄마의 복수를 하려는 악마이고 왕은 그에게 왕국에서 가장 강한 전사인 쿠키 노인과 맞서 싸우라고 말한다. 그는 루시우스가 료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의심하면서 자신이 강력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라이오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기술을 테스트하기를 원합니다. 료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쿠키와 스파링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그곳에서 그는 앞서 쿠키의 어린 딸로 밝혀진 소녀를 만난다. 어쨌든 스파링이 시작되고 라이오는 쿠키에게 바로 돌진합니다. 쿠키는 아주 작은 마진으로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라이오에게 자신이 매우 능숙하고 아직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라이오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그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쿠키는 그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특수 공격을 위해 그의 검 주위에 마법을 모았습니다. 그는 영혼 마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료를 향해 바람 칼날을 보내 노인을 놀라게 합니다. 정신이 산만해진 동안 료는 그에게 다가가 목에 칼을 겨누고 심판의 판정으로 모의 결투에서 승리한다. 모두가 감동했고 왕은 료에게 쿠키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할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 다음 그는 라이오에게 조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고 라이오는 그의 사촌 루리에게 자신의 혈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마을로 돌아오고 료는 곧장 부모님의 무덤으로 가서 곧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다. 밤이 되면 료와 할머니는 루리에게 자신이 자신의 사촌이자 나라의 왕자라고 말한다. 루리는 장난을 치기엔 4월이 아직 멀었다고 말하지만 노부인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자 루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왕자이기 때문에 료에게 절하지만 료는 그에게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계속 함께 생활하다가 어느 날 벼농사를 하고 있을 때 세이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힌다. 울기 직전이지만 어떻게든 료에게 숨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진다. 신은 그곳에 와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료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분노한다. 그러나 세이오는 신이 마을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 말을 건다. 이니오가 그 앞에 나타나 여동생을 위해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한다. 세이오는 그를 끌고 가려고 오고 노파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는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세이오는 정신예술과 체력 훈련을 시작합니다. 곧 추수 축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료가 쿠키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세이오가 그에게 다가와 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녀가 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 감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세이오는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행에 그녀를 데리고 가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있어달라고 부탁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료는 전생에서 짝사랑했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과한다. 다음 날 아침 료는 해가 뜨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마을 문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세이오를 발견한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아인의 숲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라티파는 그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는 장로들도 방문하여 곧 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이전의 소녀들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지만 라이오는 그들을 안전한 거리에 유지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벌거벗은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팔을 따라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가 일어나자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달라붙어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비명을 듣고 소녀들은 그의 방으로 달려가고 그가 분홍색 머리의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들은 겁에 질렸고 라이오는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라티파는 그에게 자신이 그들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게 한 소녀가 누구인지 묻고 료는 그녀를 깨워서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자신과 계약한 정령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료에게 상황이 분명해진다. 잠시 후 정령은 옷을 입고 료를 환생 전 이름이었던 하루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과거에 대한 다른 정보도 모른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라이오는 그녀가 어렸을 때 정령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천상의 소녀로 기억하지만 그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료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지만 다른 소녀들은 왜 료를 하루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영이 그와 텔레파시로 소통하기로 결정합니다. 료는 깜짝 놀랐고 영혼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료라고 불러주길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이름이라도 괜찮다고 말한 다음 그녀의 이름을 아이시아로 지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소녀들은 라이오에게 드라이어스를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 자신은 사람 모양의 영혼이므로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시아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란 장로와 드라이어스를 만납니다. 드라이어스는 자신이 가장 잘 수행하는 원소 마법이 무엇인지 묻고 놀랍게도 그녀는 모든 원소 마법을 마스터했다고 대답합니다. 드라이어스는 모든 요소를 통달한 영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시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시아와 라이오 간의 스파링 경기를 믿기 어렵고 준비합니다. 스파링 세션이 시작되고 라이오는 아이시아가 자신의 동작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속도와 힘에 맞춰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접전에서 명중하지 못한 그는 정령수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그녀를 공격하지만 아이샤는 그것을 예측하고 그를 막는다. 그는 다음으로 그녀를 얼음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그의 뒤에 나타나 같은 얼음 마법을 그에게 쏟습니다. 라이오는 불덩어리로 이에 대응하고 그것도 복사합니다. 그 후 라이오는 강력한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아이시아는 평소처럼 그의 똥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드리아스는 그토록 큰 힘으로 서로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마을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시아가 실제로 모든 요소에 능숙하며 지금 그녀가 보여준 힘은 그녀의 진정한 힘의 일부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마을 어른들도 그녀를 마을로 환영합니다. 그녀는 그녀를 그녀의 보호 아래로 데려가 다음 몇 달 동안 그녀에게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난쟁이 장로는 라이오의 요청에 따라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휴대용 집을 만듭니다.
라이오는 기뻐하며 이 집이 완공되어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라티파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하지만 료에게는 숨긴다. 다음 날 모두 모여 작별 인사를 하고 장로들은 다시 료에게 선물을 준다. 그들은 그에게 어느 곳에서나 마을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마법의 수정과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 있도록 머리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귀걸이를 줍니다. 그는 셀리아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든 것이 시작된 도시로 떠난다. 셀리아는 료를 고문한 멍청이 찰스와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번째 편지 이후 또 다른 편지를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한편 료는 수도에 도착하여 그곳이 평소보다 더 붐비고 활기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한 가게 주인에게 그 행사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내일 귀족 가문의 결혼식이 열릴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라이오는 에이셔가 그를 위해 잠금을 해제하는 실리어의 연구실을 방문하기 위해 아카데미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곳이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녀가 학원을 그만뒀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는 에이셔의 도움을 사용하여 다른 연구원에게 최면을 걸고 실리어의 위치를 알려주고 라이오는 공포에 질려 실리어가 차얼즈 위성에 있고 내일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오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고 실리어의 가족이 별로 원하지 않았던 정치적 결혼이지만 현재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연구원에게 더 많이 알라고 요청합니다. 류는 재빨리 학원을 떠나 성으로 달려가지만 궁궐의 보안이 삼엄하기 때문에 먼저 셀리아의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 아시아를 보낸다. 에이셔는 실리어를 찾습니다. 에이셔의 도움으로 그는 실리어를 찾을 수 있었고 즉시 그녀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실리어는 라이오가 결코 이행하지 못한 그녀를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편지를 불태우려던 참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료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머리 색깔이 바뀌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료가 원래대로 되돌리자 달려가서 그를 껴안는다. 그녀는 그를 반가워하며 그에게 온갖 질문을 하지만 료는 그녀를 중간에 멈추고 그녀의 결혼식 이야기를 꺼낸다. 그 말을 들은 셀리아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몹시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라이오는 차얼즈와 결혼하기로 정말로 동의했는지 묻고 그것이 가족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라이오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리아는 그에게 그때 그녀와 결혼할 것인지 물으며 그를 비난하고 료는 말문이 막힌다. 실리어는 그것을 농담으로 전달한 다음 라이오에게 그가 와서 기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울기 시작하지만 료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실리어가 차얼즈와 결혼하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에이셔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그는 군중 속에서 결혼식 행렬이 그들 앞으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차가 그들 앞으로 지나가자 료는 에이셔를 보내 셀리아에게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게 하는데 셀리아는 군중 속에 있는 료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그녀는 아시아에게 료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묻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차가 멈추자 감정을 죽이고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꼭두각시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가 찰스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경비원은 료가 셀리아를 향해 곧장 달려가는 동안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라이오는 경비원을 통해 돌진하고 그들을 날아갑니다. 마법사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그들의 주문을 피하고 바로 위로 도약합니다. 정의 경비병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그와 싸우고 찰스는 그들에게 침입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의 경비원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라이오는 신속하게 그들을 처리한 다음 그의 내장에 콘센트 펀치를 두드립니다. 실리어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라이오는 그녀를 인질로 잡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심지어 실리어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행위였다고 말하고 그녀의 진심을 알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는 찰스가 이 결혼을 위해 그녀의 가족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셀리아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류에게 물건을 숨기려고 노력한 후 그녀는 텔레파시로 이 결혼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라이오는 그녀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면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는 이 결혼 생활에서 그녀를 멀리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나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실리어는 그녀를 데려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류는 그렇게 하지만 찰스를 저주하고 아내를 훔쳐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셀리아와 함께 경비병들을 뛰어넘어 마법사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도망친다.
곧 그리폰을 탄 정예병들이 따라오자 그는 몰래 골목으로 들어가 셀리아를 아이샤에게 넘겨주고 미끼 놀이를 하는 동안 그녀를 왕국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나타나 날아다니는 기사들을 끌어와 자신을 공격하는 한편 아이샤와 셀리아를 쫓고 있는 경비병들을 쓰러뜨립니다. 갑자기 왕국 최강의 검객 알프레드가 나타나자 경비병의 수에 압도당하기 시작한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그에게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라이오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마법의 검을 뽑아 즉시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플레이하기로 결정한 료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그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펀치와 킥으로 그를 뒤로 밀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피하고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엘프리드는 그것을 무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마법검의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료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가해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료의 흔적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그를 찾으라고 명령하지만 료는 혼란을 틈타수도 밖에 아이샤와 셀리아에게 도망친다. 그는 아이셔의 도움에 감사하고 실리어를 포옹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움직이기도 전에 하늘에서 신비한 광선이 폭발하고 아이샤는 갑자기 료에게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구해낸다. 라이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소녀들을 납치하는 무리의 괴짜들을 찾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순수한 분노로 그들 모두를 죽이고 소녀들을 구출합니다. 그들은 현대 일본의 휴대폰과 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일본어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이 세계로 순간이동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고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또 다른 마차를 가리키고 료가 문을 뚫고 나왔을 때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미이가 그 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눈앞에 있는 미이를 보고 료는 어릴 때 서로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문득 떠올린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오는 열심히 일하여 미가 다니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학교 첫날 그녀를 발견하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타카라는 잘생긴 바람둥이가 그녀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그녀와 꽤 친절합니다. 그리고 미의 또 다른 친구가 세 번째 바퀴처럼 대우받는 것을 보고 라이오는 그년이 그들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한편 메이와 타카, 세 번째 바퀴는 꽤 친한 두 남매를 만난다. 새 학기를 축하하기 위해 카페로 향하려는 두 사람의 발 앞에 갑자기 겹쳐진 두 개의 마법진이 나타나 환상 세계의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하게 된다. 료와 그의 딸들은 멀리서 빛기둥을 지켜보고 있는 반면 미이는 남매들과 함께 깡패들에게 납치되어 외딴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라이오는 이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위치에 도달하고 해당 지역에 녹색 안개가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여기에 일종의 공간 마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사이 깡패들은 남매들을 앱시온 섬으로 보낼 카트에 태웠고 360도 시야를 가진 못생긴 상사는 미이를 부하들 사이로 넘겨주기 위해 미이를 데리고 간다. 관절. 그들은 저항하려고 노력하지만 깡패들은 그들의 간청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운 좋게도 라이오는 캠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곳에 도착합니다. 감시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우리 주위에 커튼을 쳐 그들의 제품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료는 깡패 두목에게 스마트폰 주인이 누구냐고 묻지만 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한다. 료는 바쁠 때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녀들이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료는 세계 언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그는 깡패들의 우두머리에게 그 소녀가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녀를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깡패는 그에게 자신의 일을 조심하라고 말한 다음 그의 부하들에게 그를 강제로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라이오는 이곳의 깡패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팀워크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깡패들의 첫 번째 공격을 쉽게 피합니다. 한 남자가 그를 마법 공격으로 폭파하고 료가 그들을 피하자 두 번째 남자가 칼로 그를 공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도 그를 피하고 쫓아내지만 그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라이오는 펀치를 당기는 것을 그만두고 단검을 꺼냅니다. 그는 리더를 향해 곧장 달려가서 길을 가로막는 깡패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마술사는 불덩어리로 그를 때렸지만 라이오는 무사하고 단검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막았지만 그것은 단지 주의를 산만하게 했을 뿐이고 료는 칼을 뽑아 그의 가슴을 찌르기 전에 강한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 그대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리더에게 눈을 돌리고 라이오가 그에게 아이들을 풀어달라고 명령하자 즉시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라이오는 자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두 형제를 찾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묻고 그들은 즉시 루미아가 가지고 있던 마차를 가리킵니다. 보스는 미친 듯이 열쇠를 찾았지만 료는 문으로 다가가 힘의 도움을 받아 자물쇠를 깨뜨렸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미가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깜짝 놀라며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그들은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차에 탄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이오는 에시아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한 빨리 그와 다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미는 그들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라이오는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전생 헤로토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보라색 머리의 소녀 아키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료는 그 이름이 부모님의 이혼 이후 만나지 못한 료의 여동생의 이름임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임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 후 갈색 머리의 소녀는 자신을 아키의 남동생 마사토라고 소개한다. 료는 자신에게 다른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상의 어머니가 재혼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쨌든 이제 곧 어두워질 테니 근처에 안전한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빈 공간을 찾으면 료는 마법 팔찌를 사용하여 그 안에 보관해둔 휴대용 집을 꺼냅니다. 이를 보고 놀라는 미와 남매, 료는 보기보다 편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에이시아와 셀리아도 그곳으로 날아와 놀라움을 더한다. 에시아는 즉시 라이오에게 달려가 그가 찾은 세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통역사 역할을 하는 라이오와 함께 그녀에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에시아는 물건을 손에 들고 갑자기 실리어와 미의 이마에 키스하여 약간 깨이로 변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에시아는 라이오가 두 언어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소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임시 통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라이오는 놀랐지만 에시아는 그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는 재빨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떠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소녀들에게 목욕을 하라고 말합니다. 목욕에서 실리어는 미에게 라이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에시아가 그의 계약 정신임을 밝힙니다. 한편 마사토는 료로부터 이것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판타지 RPG 세계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여기서는 위험이 현실이므로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곧 소녀들은 목욕에서 돌아오고 라이오는 운동복을 입은 실리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키가 긴 하루를 보낸 후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라이오는 모든 사람에게 새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일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는 돈이 없다고 말하고 료는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료는 자신들이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환생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실리어는 이야기 사이의 점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늘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데려왔음에 틀림없는 6개의 빛기둥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성기력 1000년에 6현신이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류는 이를 축구 용어로 지구인에게 설명하는데 성력 1000년이 되면 신의 무기를 지닌 6명의 전사가 이 세계에 내려와 6현신의 대표로서 인류를 남길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야기가 일치하지만 미와 다른 사람들이 예언에 언급된 영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는 갑자기 류에게 이곳으로 순간이동했을 때 두 사람이 더 있었다고 말하고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류는 그들도 아마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미는 자신이 류에게 구출된 줄 알고 걱정하지만 친구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기분은 우울해지지만 너무 많이 하품을 해서 에이셔는 하품을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피곤하니 자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들 놀라더니 갑자기 에이셔가 오늘 자신에게 기대기 직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실리어와 미는 겁에 질려있지만 에이셔는 단지 만화를 충전하는 것뿐이며 라이오와 자주 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류는 셀리아와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셀리아는 이미 그를 변태로 낙인 찍는다. 라이오는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테이블로 다시 데려오고 에이셔가 기능하려면 그에게서 만화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리어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녀는 증명이며 라이오와 에이셔가 함께 자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에이션은 그녀가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 옆으로 순간 이동하여 대신 그녀와 함께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도 료만큼은 아니지만 만화도 많고 도움을 받으면 재충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로써 료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미와 아시아를 한 방으로 보낸 후 료는 남매들에게 또 다른 방을 보여줍니다. 그 후 그는 셀리아를 위층으로 데려가 바로 옆에 있는 자신만의 방을 그녀에게 주지만 이제 이 위선자는 료와 침대를 공유하고 그의 바지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런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아 료는 혼자 방으로 돌아간다. 그는 문득 미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아직 하루토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더 이상 하루토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결정하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갑자기 셀리아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료가 그녀를 들여보낸다. 그녀는 그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료가 차를 대접하고 셀리아는 속사포를 발사하며 그가 아시아를 어떻게 만나는지 묻지만 그 전에 료의 전생이 그녀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한다. 료는 하루토로서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늘 만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라이오는 실리어에게 빈민가에서 그를 처음 발견한 날을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돌아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리어는 이제 라이오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가 항상 알고 있던 학생이자 친구라고 확신합니다. 실리어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결혼해서 그녀를 구해준 라이오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오는 다음 도시에 도착하면 아버지에게 괜찮다는 편지를 쓰라고 제안합니다. 동시에 수도에서 멍청한 찰스는 그의 가까운 손님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는 실제로 많은 일의 배후에 있는 사악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결혼 전에 신부가 도난당한 것에 대해 찰스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기사대장이 분명히 이것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를 제거했다고 말하면서 바보는 술에 빠져 익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셀리아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자 남자는 영웅 소환으로 화제를 바꾸었고 그중 한 명이 왕국에 받아들여졌다. 찰스는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플로라 공주와 함께 있는 성보 덕분에 반란군에도 영웅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란군 진영에서는 또 다른 영웅이 자신을 소환한 귀족들로부터 왕실 대접을 받고 있다. 이름도 영웅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웅이 될 만한 자질은 없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타지 만화를 많이 읽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밑에 마법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는 이 세계로 순간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갑자기 플로라 공주와 그녀의 수호자 역할을 하던 구스타프 공작이 그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히로는 처음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값싼 일반 이세카이 만화를 읽음으로써 얻은 지식을 빠르게 활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초초한 14세 소년이 디자인한 듯한 카타나를 들고 이 세계로 소환됐다. 그러나 히로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영웅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며 모든 사람을 두목으로 삼으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뜻도 없이 그를 납치해서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공주는 이 세상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예언을 성취해야 했다며 사과하고 구스타프 공작은 영웅에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어도 전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편 다음 날 아침 료 일행은 쇼핑 여행을 떠난다. 아키와 그녀의 오빠는 안전한 집에 머물 예정이며 나머지 4명은 옆 도시를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더는 실리어를 팔에 안고 날아가고 라이오는 자신이 그녀를 안고 나에게 말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어들고 날기 시작하고 이녀는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와 시시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도시에 도착하고 라이오는 사람들이 그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리어에게 가짜 이름을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귀핀을 사용하여 머리 색깔을 바꾸고 소녀들에게도 변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비슷한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도중에 소녀들은 거대한 줄을 보고 료는 그것이 속을 채운 빵이나 파스타를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며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사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지난번에 방문했던 슈퍼마켓 같은 길드에 쇼핑을 위해 소녀들을 맡기고 다른 일을 위해 혼자 떠난다. 그는 실리어와 조명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기지로 돌아온 그들은 아이들이 사준 옷을 입어본 후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밝힙니다. 미의 친구들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지만 영웅들이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확인됐다고 한다.
타카와 3년 소녀는 영웅으로 소환됐고 나의 등은 부수적인 피해로 끌려갔다고 추측된다. 아키는 만약 그들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지만 료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의 언어와 일반적인 관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셀리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료는 영혼마을의 어른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후 요리를 시작할 시간이고 미는 료가 일본식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상당히 솔직한데 이는 마이가 남자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키를 약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한편 실리언은 요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오는 그녀를 안에 재료로 간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료는 첫 수업을 위해 냄비를 휘젓게 한 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다음날 료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영혼의 마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모여 그에게 행운을 빌고 료는 아이샤가 없는 동안 모든 일을 맡게 된다. 이에 그는 마력 창고에서 순간이동 장치를 소환해 즉시 마을 밖으로 순간이동한다. 라티파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그녀는 신나게 달려와 그를 안고 다른 소녀들도 숲에서 엄청난 마력을 느꼈을 때 그가 료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료는 어른들에게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소녀들은 즉시 알릴 것이라고 말한다. 곧 료는 새 장로들과 만나 다른 세계의 영웅들을 소환하는 6개의 빛기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왜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료는 장로들 중 3명을 자신의 집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고 료는 자신과 함께 있는 3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이 세계에 온 다른 2사람이 있었고 그는 그들이 6영웅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장로들은 매우 놀랐으며 료에게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생에 그들과 같은 세계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밝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한다. 그들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라이오는 친구들을 지구로 다시 보낼 방법을 찾는 동안 마을에 있는 친구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는 마을 어른들도 셀리아에게 데려가기를 원하며 그녀의 사정을 설명한다. 장로들은 료의 친구이기 때문에 모두가 마을에 머물도록 허락하지만 이 마을의 존재를 외부 세계에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락합니다. 나중에 라이오와 러티퍼는 이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소환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는 비공개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는 료가 비밀이 될 예정이었을 때 자신이 일본 출신이라고 말한 것을 질투하지만 료는 그녀가 항상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기억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킵니다. 러티퍼는 그에게 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라이오는 그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생의 짝사랑과 그의 소원한 여동생이 있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오는 것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그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러티퍼에게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결국 그들에게 말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러티퍼는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날 료는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가 평소처럼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다. 한편 영웅 중 한 명이 소환된 갈라크 왕국에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파란 머리의 판매원 로디 왕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 알고 보니 롤은 실제로 그 도시의 주지사이자 그녀가 료를 만난 슈퍼마켓의 창업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롯에게 이미 이 세계에 소환된 영웅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를 확인했고 왕은 영웅들을 조국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긴장된 이웃나라들의 영웅들을 초대하고 싶어 롯에게 초대장 전달을 부탁합니다. 그녀는 요청을 수락하고 왕은 영웅 중 2명이 어떻게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름 앞에 성을 넣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록은 그 이름이 일본식으로 들리는데 자신도 이 세상에 환생한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왕은 그녀가 자국의 영웅을 만나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딸에게 영웅의 방으로 그녀를 데려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방에 도착하자 그녀는 세츠키라는 이름의 3번째 바퀴 암캐가 영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이 일행이 머물고 있는 숲으로 돌아온 사악한 주모자는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좀비 병사들을 소환하여 마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찾아서 해가 질 때까지 살려내라고 지시합니다.
세리아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험도 모른 채 끈기 있게 마사토에게 이 세계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사이 마이와 아키는 자신들이 속한 주방에 있다. 미는 료가 떠난 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까 계속 고민하지만 아키는 이에 화를 낸다. 그녀는 지금 당장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불평하고 징징거리기 시작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이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미는 걱정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라이오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구로 돌아갈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키는 자신이 그에게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남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미는 료가 자신과 달라 보인다고 말했고 자신을 하루토라고 소개해 처음부터 료를 부드러운 구석으로 만들었다. 아키는 갑자기 화를 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만나러 오지도 않은 오빠를 미워하고 미에게 료를 그 패배자에 비유하여 모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과민 반응했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미는 갑자기 좀비 몬스터들이 그들을 발견하자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따라간다. 그들은 집을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장벽에 들어간 다음 소녀들을 향해 나루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미와 아키는 깜짝 놀랐지만 운 좋게도 이슈가 그곳에 와서 그녀의 마법으로 좀비들을 폭파합니다. 그녀는 라이오가 자신에게 모든 사람을 맡긴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좀비 한 마리가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가 정신을 딴 데로 흩어지는 동안 또 다른 좀비가 미와 아키에게 돌진한다. 다행히 셀리아는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 좀비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준다. 두 소녀는 좀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료가 상황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좀비를 밀어내고 모두가 그를 만나서 기뻐합니다. 료는 늦어서 사과하고 아이샤에게 이상한 괴물에 대해 물어본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확실히 괴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검은색이 다른 것보다 더 강하고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이오는 검은색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아이시아에게 맡깁니다. 검은 좀비가 도망가기 시작하지만 료가 가로막는다. 좀비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의 공격은 너무 직선적이고 피하기 쉽습니다. 라이오는 그것을 땅에 쓰러뜨린 다음 그것이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 좀비는 그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료가 찌르면 사라지고 붉은 수정만 남습니다. 그 사이 아이시아도 남은 좀비들을 처리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키는 자신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좀비들이 발견했다고 열렬히 사과한다. 미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료는 음식 냄새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가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료가 곧 새 집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한다. 반면 다른 좀비 무리들은 인간 병사들과 모험가들을 사악한 주모자에게 끌고 갑니다. 그는 운반에 만족했지만 한 무리의 좀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구타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얻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라이오는 러티퍼와 다른 소녀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 마을 밖으로 모든 사람을 순간 이동시킵니다. 변태 마사토는 귀여운 털복숭이 무리를 보고 흥분하고 라티파는 료를 안기 위해 달려간다. 그녀는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들도 짐승인간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합니다. 다른 수녀들은 아이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환영하고 마사토는 아이시아가 이 근처의 거물인지 묻습니다. 라이오는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영혼을 숭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이시아를 아주 솔직하게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와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한편 라티파와 셀리아는 서로 소개를 하고 셀리아는 곧바로 사업에 들어가 라티파에게 꼬리를 만져도 되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녀를 허락했고 실리아는 그녀의 보송보송한 꼬리를 애무하기 시작합니다. 라티파는 갑자기 일본어로 간지럽다고 말해 마이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자신도 료처럼 이 세계에 환생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도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두 세계의 언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제안하지만 료는 조금 걱정한다. 라티파는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지구에서 온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고 게다가 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합니다. 한편 나머지 털복숭이 소녀들은 마이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마을로 인도합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나무와 집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키는 무서워하냐고 묻고 료는 마을 사람들이 인간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때 바니걸이 교복에 반해 나에게 다가온다.
러티퍼는 그녀의 번역가 역할을 하고 마이는 소녀에게 그녀의 귀가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고 곧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영 파티가 열리지만 그 전에 마을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모두를 환영한다. 먼저 아이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세계의 인간들과 셀리아에게로 갑니다. 드워프 장로는 다른 세계인에 대해 호기심이 많지만 다른 장로들은 그에게 호기심을 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을에 머물게 될 새로운 사람들을 보기 위해 거대한 나무 드리아스의 창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그것이 끝나면 마침내 파티를 즐길 시간입니다. 마이와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동안 류는 뒤에 남아서 드리아스와 이야기를 나눈다. 아키와 미사토는 이곳에도 일본식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라티파는 그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한다. 아키는 러티퍼가 라이오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형이 모두에게 꽤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말합니다. 러티퍼는 자랑스럽게 단언하고 이키는 그녀가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붓오빠인 타카를 만나고 싶어하며 그들이 그를 찾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라티파에게 이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의 교사가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마을에 있는 류의 집으로 가고 라티파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을 보여줍니다. 털복숭이 소녀들은 잠들기 전에 노천탕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고 미사토는 그것에 대해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위바위보에서 누나에게 지고 소녀들은 먼저 목욕탕에 방문하게 된다. 나중에 뿌르퉁해지면서 류가 대신 게임을 했다면 이겼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류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류에게 패하자 그는 즉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주제에서 나아가 미사토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류는 엄마를 죽인 범인과 복수에 대한 열망을 즉시 떠올리고 소년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미사토는 자신도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고 류는 이 작은 단순함에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간 셀리아는 류가 검수를 연습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나무 그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류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셀리아에게 다른 일들은 모두 해결되었으니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셀리아는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류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모든 사람을 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담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류는 진심으로 그녀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리어는 그에게 감사하며 어떤 일이든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많은 만화를 가진 마술사로서 그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류, 이시야, 셀리아는 편지를 전달하고 영웅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가장 가까운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한다. 모두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미인은 류가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도록 거대한 음식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점심 바구니를 들고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털복숭이 소녀들은 그들에게 이미 방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미사토는 류가 없는 동안 더 강해지고 소녀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아키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에 류 일행은 날아가고 라티파는 즉시 이 세계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르다니아 영지에서는 파란 머리의 소녀 로디 소환된 영웅을 만나기 위해 플로라 공주와 구스타프 공작을 찾아간다. 그녀는 소환된 영웅들을 위해 파티를 열려는 갈라크 왕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 모두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공작은 파티에 참석하고 싶지만 최종 결정권은 히로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는 로색에 반해 초대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한두 잔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잔치에 로디 참석할 것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낭비될 것입니다. 한편 류와 소녀들은 세리아의 가문의 영토에 도착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자란 저택을 가리키며 정원 중앙의 본관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류에게 알려준다. 그 통로로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경비병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은 정원으로 내려가 덤불 뒤에 숨었지만 경비원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위치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류는 정령 마법을 이용해 그들을 투명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진 경비병이 수풀을 둘러보던 중 숨겨진 통로에 도달해 그곳으로 들어간다. 실리어가 벽에서 마법 랜턴을 가져오자마자 아버지의 책상에 연결된 램프가 빛나기 시작하여
통로에 침입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족들만 아는 비밀 통로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역시 비밀 통로로 향한다. 그동안 실리언은 재빨리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를 만나서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녀를 찾기 전에 방을 떠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은 후 셀리아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셀리아는 결혼을 위해 납치되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불순종한 딸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언젠가 다시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때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는 실리어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달려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비원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몽유병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실리어가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러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실리어가 이곳에 오는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오와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실리어에게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확실한지 묻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말하며 이러한 기회를 준 리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다음에 그들이 여기에 오면 그녀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로데이니어로 향하고 그곳의 영웅에 대해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롯이 거대한 비행선을 타고 로다니아에서 도시로 돌아오자 갑자기 기울어지고 비틀거립니다. 록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갑자기 그녀의 하녀들이 겁에 질려 달려옵니다. 그들은 근처에 흑룡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가장 가까운 도시에 비상 착륙할 예정이다. 곧 그들의 배는 항구 도시 노이에 착륙하고 모두가 용을 보기 위해 나옵니다. 배의 선장은 다행스럽게도 용은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착륙을 선택했다고 롯에게 말합니다. 롯은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의 조수는 구스타프 공작의 또 다른 비행선으로 그녀의 관심을 끕니다. 배에서 내리던 그녀는 우연히 이 도시를 다스리는 귀족을 만나게 되고 다음 순간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는 영웅의 짜증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파티가 아직 멀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히어로는 구스타프 공작이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론의 상인 길드에도 가보자고 제안해서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배 근처에서 흑룡을 발견하고 비상 착륙을 해야 했다. 영웅은 드래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드래곤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자 구스타프는 무작위 귀족에게 쉴 곳을 주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즉시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의 저택으로. 한편 료와 그의 딸들은 꽤 활기가 넘치는 베르다니아시에 도착한다. 갑자기 실리언은 이스하이어가 실종되었음을 지적하고 라이오는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그녀가 고기 꼬치를 목구멍까지 쑤셔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게 주인에게 사과한다. 꼬치값을 물어보는데 가게 주인은 길 모퉁이에서 지나가던 술 취한 남자가 이미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말한다. 가게 주인은 료와 셀리아도 자신의 탭으로 내려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남자들이 영웅의 출발을 준비하면서 탄탄한 직업을 얻은 것 같고 자신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류는 영웅이 이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에 놀라고 가게 주인에게 그에 대해 더 물어본다. 남자는 영웅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전혀 모르지만 다른 영웅들도 참석할 파티에 갤라옥의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류와 셀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목적지도 바꿔야 함을 깨닫는다. 누아시로 돌아가서 롯과 다른 사람들은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녀는 도시 근처에서 용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용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 용이 도시를 파괴하기 전에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시의 귀족은 예방조치로 즉시 대피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구스타프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영웅이 롯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론은 빨리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하지만 경비병 없이 여행하는 소녀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히어로는 이에 반대한다. 론은 하녀들이 싸울 줄 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와 함께 가기로 자원했고 공작에 따른 그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작은 남자가 말할 때 닥치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롯은 히어로에게 그의 도움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며 게다가 다른 나라의 영웅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히어로는 예쁜 여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다며 갑자기 강경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두 고스타브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히로가 라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카타나를 소환합니다. 그는 그것이 엑스칼리버라고 선언하며 그 이름도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말한다. 글쎄, 이것은 롯이 그가 모두 짚고 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비밀도 드러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캐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롯과 일행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호를 맡은 기사 레이먼드가 그들을 찾아온다. 그는 과거에 서로 알고 지냈던 롯의 조수인 에리아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집권을 잃은 가족들이 안타깝다고 하지만 에리아는 롯이 자신을 받아들여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구스타프가 그곳에 도착하여 롯에게 히어로가 떠날 준비가 되었으며 지금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호송되는 곳 숲 한가운데 험난한 길에 도달하고 롯과 일행이 마차 안에서 잡담을 나누고 있는 동안 근처에 몬스터들이 있으니 모두 멈추라고 말하는 에리아의 목소리가 들린다. 메이드들은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철제 덧문을 내리고 에리아는 바깥 상황을 책임진다. 병사들은 몬스터가 보이지 않아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양쪽에서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길 양쪽에 엄청난 양의 고블린 무리가 나타나 기사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녀들은 마법 장벽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레이먼드는 또한 그의 병사들을 지휘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도 더 많은 몬스터가 등장하고 모두가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에리어는 하녀들에게 전투에 참여하라고 지시하면서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경비병들에게 방어선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후 몬스터 군단과 맞서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녀는 강력한 마법 주문으로 그들에게 핵폭탄을 날린 뒤 남은 자들을 칼로 베기 위해 돌진합니다. 한편 나머지 메이드들도 전투 준비를 하고 다른 전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롯과 플로라를 죽이기 위해 이번 공격을 주도한 사악한 주모자는 모든 것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에리아와 다른 메이드들의 강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기사들은 그들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격의 문이 된다. 동시에 히로는 마차 안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수많은 기사들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플로러는 무서워서 라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히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금발 롤리의 손을 잡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마차 지붕에 부딪혀 덜거덕거립니다. 히로는 이제 질렸다며 바깥의 몬스터들을 모두 빨리 처리하겠다고 검을 소환한다. 그는 여전히 롤리의 손을 잡고 문을 차서 열고 밖으로 향합니다. 록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이 바보가 자살하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 플로라에게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법 장벽을 작동시켰고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런 다음 그녀는 플로러에게 나오되 그녀와 가까이 있으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히로와 롤리에게 옵니다. 히로는 이 싸움에서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하지만 롯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프로들을 믿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았는지 불평하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치트 능력으로 인해 판타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너무 어려웠다. 절망에 빠진 롯을 보고 롯은 모든 것을 손에 넣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부상자를 치료하러 가는 동안 롤리에게 플로라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기사들에게 치유 마법을 시전하고 에리아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전방이 몬스터들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후방의 몬스터들을 돕기 위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악한 주모자가 원한 일이었고 에리아가 후방으로 가던 중 호송대 앞으로 하강한다. 에리아는 빠르게 몬스터들을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기사들에게 옆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검은색 미노타우로스가 도착하면서 크고 무시무시한 포효를 듣게 됩니다. 모두가 놀라고 로리는 롯에게 자신이 악마와 신의 전쟁에 등장했던 전설의 괴물이라고 알려줍니다. 영웅은 그것이 익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또 다른 미노타우로스가 앞쪽에서 다가옵니다. 그는 바위에 걸려 넘어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에리아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오지만 몬스터들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첫 번째 미노타우로스도 그녀를 공격합니다. 반대편에서 두 번째 미노타우로스가 일격의 마차를 날려보낸 뒤 플로라에게 손을 뻗는다. 그녀는 너무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므로 롯은 그녀를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둘 다 취약해졌고 미노타우로스는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을 지나쳐 미노타우로스의 팔을 베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높이 뛰어올라 미노타우로스의 검을 향해 차서 죽입니다.
모습을 위장하고 있는 료이지만 이 모습을 보며 플로라는 숲속의 미노타우로스로부터 자신을 구해주던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료가 그들 곁으로 다가오자 다른 미노타우로스가 경노하기 시작한다. 그는 서둘러 처리하고 거대한 괴물과 검을 부딪혀 강력한 바람 주문으로 날아갑니다. 괴물이 돌아와 그를 공격하지만 료는 그 큰 일격을 피하고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를 베는다. 미노타우로스가 사라지고 병사들은 료를 응원하고 몬스터들은 이제 목숨을 잃을 지경이다. 구스타프, 로트 등 다른 사람들이 료에게 감사를 표하러 왔지만 플로라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보았을까 봐 두려워한다. 플로라는 자신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료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록은 그들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을 인근 도시의 총독이라고 소개합니다. 료는 자신의 가짜 이름 하루토를 폭로하고 플로라는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이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지 묻지만 그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구스타프는 료에게 어느 나라의 귀족이냐고 묻지만 료는 단지 검술을 좋아하는 여행자일 뿐이며 어떤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한다. 구스타프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자신과 같은 수준의 검사라면 어디를 가든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론의 하녀들이 그곳에 왔고 그들 중 한 명이 즉시 료를 하루토로 식별하지만 분명히 그는 자신이 만난 여자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갈색 머리의 소녀는 그에게 자신이 며칠 전 슈퍼마켓에 왔을 때 쇼핑을 도와준 클로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며 록은 자신이 고객 중 한 명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쓸모없는 아스팔트 영웅이 나타나 자신이 영웅이라고 거창하게 소개한다. 료는 이름만 봐도 일본인임을 알 수 있고 이놈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라이오는 쉽게 기뻐하며 이전의 전투에서 괜찮았다고 말합니다. 라이오는 그에게 칭찬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다음 여기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약간 어색하고 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록은 미노타우루스 2마리를 혼자서 쓰러뜨렸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료의 자존심을 찌르는 일이다. 그는 떠나서 두 공주에게 말하지만 플로라는 그녀의 의심을 풀기 위해 료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히로가 그녀에게 다시 전화하면 그녀는 떠나고 이제 라이오는 그녀가 그를 식별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렘이 이미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녀를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론은 공주와는 달리 실질적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파괴된 마차를 고쳐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다른 일을 확인하기 위해 조수인 아리아를 보내고 료는 이 사람이 방금 셀리아가 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몇 분 전 셀리아, 아시아와 함께 수비를 날고 있을 때 아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셀리아는 학원 친구인 아리아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곧 전장에 미노타우로스들이 도착했습니다. 라이오는 방금 에이셔에게 실리어가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려갈 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했고 그 결과 마차 지붕을 잘라내어 컨버터블로 바꾸는 현재로 이동했습니다. 록은 그녀가 감동받았다고 말하며 고대 유물인 검 덕분이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영술일 뿐이었다. 그가 마차 수리를 마치자 금발의 하녀가 그를 위해 주스를 가지고 왔고 그녀가 오늘 늦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료는 깜짝 놀랐지만 롯에게 흥미로운 하녀 무리가 생겼다고만 알립니다. 그 후 히로는 길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미노타우로스의 검을 찾아가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막아낸다. 료를 포함한 모두가 감동을 받고 히로는 그를 지나갈 때 잘난 척하고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 라이오는 마차의 귀족들과 합류하고 라트는 여전히 그에게 감사하고 히로는 전체 여행 동안 수동적으로 공격하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마이와 아키, 마사토는 라티파에게 이 세 개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수업이 끝나자 마사토의 친구들이 그를 낚시에 초대했고 마사토는 정령술 수련을 등한시한 채 곧바로 자리를 떴다. 라티파는 소녀들에게 마사토를 신경 쓰지 말고 훈련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녹색 머리의 엘프 소녀는 그들에게 영혼 예술의 기초를 가르치고 마이는 그 분야에서 아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키는 이 때문에 낙담하고 자신에게 재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가 재단 근처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그녀가 오빠 하루토, 마이와 함께 집에서 놀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했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하루토와 아버지가 떠나기 전의 시기였습니다. 아키는 그만하라고 애원하면서 울면서 그가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기로 약속했지만 그녀의 오빠는 떠나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아키는 라티파가 저녁으로 먹을 야채를 따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 생각에서 깨어났다. 음식이 식탁 위에 차려지자 아키는 마사토가 아직 집에 없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그들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가 더 좋았고 그는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라티파에게 그녀와 료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땠는지 묻고 녹색 머리의 엘프는 당황함과 죄책감에 얼굴을 숨깁니다. 러티퍼는 라이오가 그녀를 납치하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소녀들이 라이오를 공격했지만 진실을 알게 되자 즉시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들은 갑자기 료가 의식을 잃었을 때 계속 울면서 미이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미와 아키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고 미는 조금 기뻐했지만 아키는 분명히 속상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지만 다행히 마사토는 자신이 잡은 거대 물고기를 가지고 바로 그때 집으로 돌아온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대화를 잊어버리고 물고기가 마사토의 손에서 빠져나가며 패닉과 혼란을 야기한다. 나중에 미이가 방에서 정령 마법을 연습하고 있을 때 소녀들은 미이의 방으로 가서 아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야기한다. 그 사이 아키와 라티파는 노천탕을 즐기고 있다. 아키는 러티퍼에게 라이오와의 여행에 대해 더 많이 묻고 그녀는 그녀가 노예이자 암살자였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라이오는 그녀를 풀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녀를 이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아키는 민감한 주제를 꺼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라티파는 이제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이 그를 료에게 데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린 시절 사랑하고 믿었던 오빠에게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아키의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오빠 타카와 남동생 마사토가 생겼다. 그녀는 타카가 자신이 항상 원했던 친절하고 따뜻한 형이었고 항상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도 빨리 그를 찾아주고 싶었지만 정령술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많이 힘들 것 같다. 라티파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에게 와달라고 부탁한다. 다음 날 아침, 아키는 연습을 위해 이른 아침 집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소녀들은 그녀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평소처럼 정령술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내면에서 달콤한 냄새가 풍겨온다. 요정 형제가 그녀를 환영하고 아키는 그녀가 미의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왜 이걸 입고 있냐고 묻자 엘프 소녀는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미이가 좋아하는 갓 구운 사과 파이를 들고 찾아옵니다. 아키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이 특별한 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소녀들은 그녀가 연습에 전념하는 동안 응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감동을 받는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웃 제국인 프록시아에서는 황제 니달이 비를 뚫고 수도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료의 어머니를 죽인 루시우스라는 모험가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 전쟁을 시작할 것처럼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근처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니달은 군대를 준비하는 동안 외교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사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사신이 방으로 왔는데 다름 아닌 사악한 주모자였다. 그는 루시우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위협이 표면화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악한 주모자는 그들의 적이 미노타우로스를 단 한 방에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며 그를 상대하려면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루시우스는 기꺼이 그 일을 맡는 데 동의하지만 주인공은 직접 싸우지 않고 먼저 포라 공주를 납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시고 다음 화면에서 동영상을 시청해보세요.